여야 각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현실에 대해서 입장을 가감없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썰전 스페셜 여야의 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각 당의 초재선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정당 의석 순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현 국회의원이시고요. 전 이제 국정원 요원이셨습니다. 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는 태평양 국정원 2인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빠른 육사 초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세일러바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력 중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옛날 요원 때보다 지금 의원이 더 힘들어요? 요원 때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요. 조직이 이렇게 이제 뒷받침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눈에 안 띄고 하는데 이 의원은 이슈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이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요원 하면 이제 조인성을 네. 그런 영화 나올 때마다 좀 주변 반응 어떠신지. 아니 근데 조인성 같은 존재들이 있죠, 당연히. 홍장원 차장도 그런 수준의 인물이고 12시 46분이라고 하면 국방차관과 통화한 다음에 전화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국정원에서 좀 높은 분이에요. 네. 저희 사석에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명함이 되게 이상하더만요. 네, 명함 이상하죠. 무슨 문화사가 많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요. 요새는 안 쓰죠. 그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국정원 요원이 어떤 직업의 특성상 가까운 가족한테도 말하면 얘기를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네.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내까지는 알아요. 아내, 부인까지는 아는데 애들은 모르죠. 그러면 몰라요. 우리 아빠 맨날 나가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학교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부인은 아니군요, 우리나라는. 부인까지는 못 속이더라고요. 월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알아야죠. 연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국정원 얘기하라고 매일 돌아다니고 매일 밤늦게 들어봐. 바로 이혼이지. 아니 근데 기밀 유출 방지하는 네.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장소, 기업. 네. 사람 만날 때 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내가 할 말만 해라.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 아니면 가지 마라. 기업은 이제 납치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죽듯이 치거나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십시오. 72시간 내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야, 네. 아유, 야,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군요. 홍장훈 전 차장이 박선원 의원님한테 이제 그 메모를 사실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홍장훈이가 저기 박선원이한테 저기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예, 들었을 제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8대 1차장이고 네. 홍장훈 차장이 20대 차장이에요. 그러면은 전임자 잘못을 후임자가 합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의 약점을 전임자가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수가 말이 안 이야기고 되다. 처음에 이제 12월 6일 날 그때 이제 홍장원 차장이 경질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 차장이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네네.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아니 곽정근한테 항의하러 지금 이천에 와 있다. 그래서 간사 대리인 네. 김병기 의원이 저 대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성범 위원장 있고 김병기 간사 있고 있는 자리에서 홍장훈 차장이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예. 예,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홍 차장한테 문자로 보낸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정리해놓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메모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저도 저희 당의 뭐 의원이시고 네. 이제 정보위원장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 미팅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미팅에서는 이성권 간사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 미팅에서는 이 메모가 나오지 않았던 메모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걸 또 준 게 아니라 그럼요. 아 그러니까 뭐. 사람이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나왔어요. 홍장원 차장이 여기까지 듣고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범도 물어봐야지. 넌 왜 나한테 안 주냐? 네가 이야기한 거 증거 내놔. 이성권도 달라 그래야죠. 정보위원회 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뭘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사 임무지. 네네네.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뭐 홍장원이 뭐 100억 어쩌고 저쩌고 네네네. 했는데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뭐 홍콩의 아파트가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달 국정감사 때 원장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원장이 사실이 아니다. 네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홍장원은 정말 탈탈 털려가지고 사람 죽을 뻔해다 살아났다는 것 알지 않느냐. 그래서 끝난 문제예요. 근데 우리 확실히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정보를 제가 연예계 국정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아? 근데 진짜 많이 아시네. 5차, 6차 탄핵 심판 변론기를 핵심 증인들이 이제 대거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네. 꼽는 장면. 자, 우리 뭐 예,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으로 네네네. 이제 헌재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뭐냐면 여인형의 고뇌. 그러니까 여인형이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암고 후배고 네. 김용현 장관의 후배고 이상민 장관의 후배예요. 충암파라고 불리죠. 충암파 중에 이제 정말 실권자이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 요때 이제 마지막 김용현한테 불려가가지고 여인형이 책상을 치면서 반대를 해요. 개엄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노상원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은 네.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재현 국방장관 날려버리잖아요. 계엄사령관도 날려버리잖아요. 정승화를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김용현이 두려워하죠. 김용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실권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 윤석열한테 직보하는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견제 차원에서 넣어요. 7월 말부터 그 12월 1일 그 짧은 시간에 22번을 만나요. 노상원을. 그거를 여인형이 알아요. 그래서 여인형이 장관한테 노상원을 멀리 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에 계엄하면 안 된다고 책상을 치면서 장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본인이 약간 좀 팽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합수부장인데 수사 1단장으로 노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상원은 자기 선배 41기 육사. 어떻게 이겨요 자기가. 그리고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엄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방 계엄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의 상징인데 이 내란의 상징이 노상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닌가 보다. 그게 여인형의 고뇌고 이번 헌재에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지금거리에서 느끼셨군요. 네, 추측입니다. 추측. 예. 네,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 7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 저희 이제 녹화 후입니다. 이때 그 재판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그때 그저 예측하신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예.
헌재하고 형사 재판 달라요. 그렇죠. 헌재는 그냥 탄핵이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징계 재판이죠. 형사 재판은 가서 자기가 감옥을 살아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이 어떻게 나올 거느냐, 과연 충암파가 배신할 거냐 말 거냐, 이번에도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백종욱입니다. 국정원 3차장 백종욱. 국가정보원법의 제4조에 의하면은 사이버 공격이 들어와도 중앙행정기관만 보안감사를 할 수 있어요. 선관위는 보안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2달 일주일을 보안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우리 국정원 해커들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처음에 국가기술보안연구소까지 다 동원해서 선관위를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도 주고 방화벽도 해체하고 전체 시스템 소스 코드에다가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마음대로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몇 개를 찾아낸 게 소위 기술적 미비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요. 다 주면 구글도 나타나요. 그 엄청난 시스템에서 전문가마다 보는 게 다른데. 근데 이 백종욱이 10월 6일 날 대통령한테 1차 보고를 했는데 이런 거 하려고 그 돈 쓰고 시간 썼냐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해가지고 10월 6일 발표 1시간 전에 취소가 돼요. 그리고 이 백종욱 이 사이버 팀에서 김규현 비서실장 팀으로 이 문서 작성이 넘어와요. 그래서 2차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강서구청장 선거 있기 하루 전 23년 10월 10일 날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중요한 거는 이 백종욱이가 결국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32번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그래서 백종욱은 윤석열 측 그 증인으로 나오지만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32번은 뭐 받은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32번으로 뭔가를 보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받은 것보다 못하다고 표현한 건 있습니다. 나중에 확 밀린 건가요? 참고로 아마 저희가 18번까지 당선됐습니다. 잘 받은 게 아니에요.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2대 국정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2대 국선에서도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그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그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지난주에 또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게 대한고래 프로젝트 결과가 1차 시추를 했는데 이게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약 2시간여 전에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1차 시추에는 이미 1,000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작은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예산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이 또 있었으니까요.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산자부 접어라. 그리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삭감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2번, 3번 할 때 더 잘해라. 이번 추경에서 하자고 해서요. 그럼 국민들이 대단하다 할 거예요. 이건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해봤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도 이거는. 영국에서 박사하게 하면서 네. 저도 미쯔비시 그 석유화학 그 고문님하고도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했었는데 이게 딱 지질하고 지층을 보면은 기본 윤곽이 나와요. 그 기본 윤곽이 나온 데서 가스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륙군 네. 구조까지 다 보고 판단을 네. 하는 거예요.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커진 건 16년간 탐사를 진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년 전 우드사이드로부터 사업성이 낮아서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액트 지오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아닌 것을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제가 액트지오가 그래서 보기에는 그때 이제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무팀에서 그 대통령님한테 보고해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자. 야, 이 새끼 너무 분위기 안 좋아. 좀 분위기 좀 바꾸자. 올리는데 그걸 대통령이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자부에서 정무적 판단이 관여돼 있다까지 말을 하잖아요. 이거 1,000억 들어간 거 내 잘못 아니다. 왜? 이분들은 이미 그 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유증 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경제성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그 의원님. 액트지오 보고서 설명을 보고 드릴게요. 아니 자, 설명할게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요거 얘기 듣고 그럼 요거 얘기 듣고 그 경제성은요. 네. 네네. 뭐 알면서 좀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의지 실어가지고 확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권당원들 따라가요. 그럼 산자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 가서 보고할 때하고 야당에 와서 보고할 때 달라요. 그 바디랭귀지를 보면 다 알아요. 아니 근거 내봐 뭐 해보면 아이고 그거 자꾸 우리 곤란하게 하십니까 이래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없이 한 거예요. 아이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당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바디 랭귀지 보고 예산을 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바디 랭귀지 빼고. 아니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박소원이 초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놀라시면서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서 미국 측의 시선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니 좀 정계 쪽에 이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트럼프 정부하고도 또 같이 일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거는 국정원의 특보, 외교안보 특보로서 제가 활동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6월 30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오니까 김정은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최초의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 땅을 밟은 최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다시 김정은을 데리고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인이 정상회동을 하잖아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유 나 내일 가가지고 김정은이 저기 그 좀 나오라 그래봐 내가 갈게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러한 일을 해보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기간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고 김정은을 만나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게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10월 달에 받으려면 노벨 평화상은 1월 31일 날까지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사업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평화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고마워요. 뭐 이렇게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고마워요. 뭐 이렇게 연락이. 안 오죠. 말씀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지금 370개의 행정명령 발부하기 바쁜데 백악관에서 연락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노르웨이 그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당신의 추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와 있는 거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였던 그 반미적 역사관 이미지 개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반미적 역사관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 의원. 박 의원님 먼저 하고 잘하셨어요. 싶었다. 잘하셨어요. 먼저 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자, 우리